네,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12-3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법원 2026노 1433호 피고인 강희구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 공판기일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중계되고 그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확인합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박영검사 최형욱, 김현 부탁했습니다. 네, 변호인 출석하셨네요. 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피고인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이름 말씀하시죠. 네, 피고인은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피고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잠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판결 이유는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특별검사, 이하 특검이라고만 합니다.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판단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주의 및 부서 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헌법상 규정 내용, 그 취지와 부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2020으로 시행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8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일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라는 문서로서 행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중 대통령 서명 기재 아래의 일자인 2024년 12월 3일이 비상계엄의 시행일 또는 효력 발생일을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일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부서일자, 서명일자, 문서 작성일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그 양식을 작성하여 한덕수, 김용현의 각 서명을 받은 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그 문서 하단에 20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문서가 2024년 12월 3일에 작성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경 민정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로부터 문서가 온 게 있느냐? 라는 말을 듣고 헌법 82조를 확인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통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는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 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던 점과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할 당시 윤석열로부터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기재된 문서 작성 및 서명일자와 실제의 문서 작성 및 서명일자가 상이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작성 당시 허위성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 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이상 위 문서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사용할 목적, 즉 행사의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내부 참고자료로 보관할 의사였을 뿐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명 내지 부서는 통상 문서 작성권자의 의사 등을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므로 내부 보관용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의사였다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여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적극적인 의혹이나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데 당시의 상황 등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를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하여 허위, 고의, 행사의 목적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공영서류 손상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또는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이 헌법 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작성권자이자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되었고 대통령 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전제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및 8조, 10조 및 11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나올 수 있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폐기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고 윤석열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24년 12월 10일경 비상계엄 선포문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있는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공용서류 손상죄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선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소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던 공용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무단으로 손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용서류 손상죄 역시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장차 공무소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하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그 폐기 처분 시점에서도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폐기 의도만으로 공용서류로서의 성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보관자인 피고인은 물론 작성권자인 윤석열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규정한 폐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위 문서를 파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윤석열 특별검사법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호의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특별검사법은 2025년 9월 26일에 개정되면서 형벌 등의 감면 규정으로서 25조를 신설하였고, 그중 3호에서는 수사,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5년 2월 25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최초 및 자발적으로 주요 진술을 하였고, 조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상을 수기로 재현하는 등 자료 제출 행위를 하여 공범인 윤석열, 한덕수 등의 유죄를 규명하였으므로 윤석열 특별검사법 제25조 제3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관하여는 한덕수가 2025년 1월 21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및 폐기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구체적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범죄가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비로소 한덕수, 윤석열 등의 범행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후 피고인은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물론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윤석열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가 유죄로 확정된 이후까지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어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던 점에 사정 등이 인정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면 규정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중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이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도 증명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문서의 허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표시된 내용과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검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헌법 82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와 부소제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특검의 주장과 같은 사실까지 증명 내지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문서의 허위성과 관련하여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라고 보고 특검이 항소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문서가 나타내는 허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 내에 둔 것만으로도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허위 작성 공문서에 관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이긴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문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그 후 이관 등의 절차는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무실 서랍에 소지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관 등의 다른 공적인 절차에 나아가는 행위 내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특검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흠결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윤석열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위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실제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부서권자인 한덕수의 폐기 요청을 받고 작성권자인 윤석열의 승인하에 위 문서를 폐기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률상 처단형 및 참고적인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검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검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특검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므로 상고장을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